그 첫 페이지 보고 중에 이게 이제 누구를 상대로 금융 활동을 할 거냐, 대출해 줄 거냐에 있어서 지금은 좀 편협하게 능력 있는 고신용자 중심인데 이걸 이제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좀 넓히려고 금융위가 애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계속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거기다가 좀 더해서 금융권 평가, 금융기관 평가하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평가가 아니면 금융관리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강제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뭐라 그럴까 그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 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냐를 좀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불이익 이익을 좀 주는 방법은 있어요? 네. 이건 지금 선의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해주세요. 막 부탁해가지고 위원장님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막 이래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의무, 인센티브, 평가 이 세 가지 축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이망 홀씨라고 이런 부분들은 은행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의 15%를 여기에다가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의무화했어요? 예, 13%였는데 15%로 저희 높였고요. 이런 건 의무고요. 그다음에 중금리 대출을 하면 이건 인센티브입니다. 이걸 해주면 규제상에 좀 페이버 같은 걸 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포용금융 평가 체계라는 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금융기관에는 뭔 혜택이 있어요? 이 가장 금전적으로는 이제 출연료라든지 이런 걸 낼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연계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있고요. 뭐 그런 방법들 잘 네. 강구해 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체 채권 관리.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거는 사실은 다 시장 예측을 통해서 이자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다 미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아주 악착같이 그냥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 짜자가 이제 일종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러면. 그럴 때 채무 조정을 조기에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3개월 뭐 이자 못 내면 이제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또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걸 한 10% 원금의 한 10%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 원금 10% 받고 파느니 차라리 원금 10% 받는 걸로 조정해 주는 게 훨씬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100명한테 빌려줬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못 갚을 걸로 보고 이자에다 감안을 해놨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서너 명이 이제 위태위태하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내비뒀다가 연체를 실제 2명이 발생하면 그때 그 2명을 떼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원금 낳은 자녀 원금이 10% 좀 받고. 근데 이거를 한 5명 정도가 좀 힘들어할 때 그 각계의 사정을 들어봐가지고 원금도 이렇게 뭐 30%, 50% 깎아주고 이자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고 한 명만 남았다, 한 명만 연체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허용이 돼요? 법률상 허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 이건 약간 한 5명이 위험하다. 네.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러면 원금을 30% 또는 50% 심사해서 깎아주고 뭐 이자도 연체된 거 깎아주고 앞으로 이자는 이렇게 좀 낮춰서 내라. 이 정도 갚을 수 있겠냐? 그래서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깎아주는 게 현재 가능해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나라 사례를 다 전수조사했거든요.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네네. 영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장기 회수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채무 조정 이런 것들 서로들 같이 만나서 빨리 해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연체가 다 되고 나서 3개월 되고 나서 기한이익 상실되고 하지 말고 미리 가서 얘기하라. 그리고 원금을 감면하면 그것도 손비로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 저기 금융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신경 쓸 게 많아지긴 한데 맞습니다. 그 부분. 사회 전체적으로는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실제 평균을 내봤더니 실제로 이 채무 조정에 시작을 하시는 게 평균 42개월 이후입니다. 이미 다 망가지고 나서 42개월 이후에 가서 보통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양측한테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상담도 해야 되고 이제 사실은 그 직원 숫자도 조금 더 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은 직원 수 줄여가 인건비 줄이는 게 마치 뭐 엄청난 경영 실적인 것, 능력인 것처럼 은행에서 이제 부실이 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귀찮은 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관리가 많이 필요한 일일 건데 이건 전사적으로 이거는 관심을 가져줘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일단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이걸 이제 누군가 또 손을 떼거나 관심이 낮아지면은 또 옛날로 싹 되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이제 시효 완성 이 부분 있잖아요. 너무 쉽게 이제 시효들을 연장해 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뭐 못하게 하고. 네네, 그걸 제도로서 저희들이 그 경제적 요인, 절차적 요인 같은 제도로 아예 막아버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우리 그 금융위원장께서 소위 제야에 계실 때 아주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문제 저 문제 연구하시면서 그죠? 네네. 어쨌든 그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전에 메시지 쪽지도 보냈지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평소에 내 생각이 좀 잘못됐나? 이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여기 다른 장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를 들면 관료 사회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좀 그냥 원래 그렇게 그쪽에 많이 맞춰져서 괜찮은데 민간에서 들어간 분들은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사실 인사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돈에 관계된 얘기는 현장의 그 이익이라고 하는 돈이 막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익을 위해서. 거기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면 그 일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엄청난 힘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싹 이렇게 변해가죠. 몰라 자기는. 자기는 정말 정의롭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압력이 엄청나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 제가 마지막 박스에다 표현한 것처럼 제대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도 해서 맞아요.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은 혁신적 해외.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금융위 직원들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네. 같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위 직원들도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 머리도 비슷한데 어쨌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이게 이 마귀와 정의의 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감염이 된다면 좀 너무 심한 편이지만 거기에 어쨌든 경도돼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도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우리 장관님들도 마찬가지. 공정거래위원회도 잘하고 계신데 공정거래위도 비슷합니다. 그것도 워낙 돈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 아 이게 맞구나. 네, 내가 순박했구나. 이렇게. 근데 가능하면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네. 네.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님도 저 금융위원장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 자살자 저거 엄청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금융 문제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 빚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생을 포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이 빚이에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남의 돈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딱 막히면 이제 그때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